1963년 겨울 서울 변두리 보육원 뒤편 쓰레기장. 10살 김영수는 얼어붙은 손으로 찢어진 종이들을 뒤적거렸다. 다른 아이들이 연탄재를 줍는 동안 영수만은 늘 이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았다. 또 책이야? 같은 방 아이가 코웃음 쳤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에 든 것은 국어 교과서였다. 표지는 반쯤 뜯어져 있고 몇 페이지는 아예 사라져 있었지만 영수에게는 보물이었다. 가나다라 마바사. 영수는 추위에 떨며 글자를 따라 읽었다. 글자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문처럼 느껴졌다. 보육원 원장이 가끔 공부해야 사람 구실한다고 했던 말이 영수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찢어진 교과서를 정리했다. 테이프도 풀도 없어 침으로 종이를 붙이고 무거운 책으로 눌러놓았다. 완성된 책은 누더기 같았지만 영수에게는 그 어떤 새 책보다 소중했다. 언젠가는 나도 선생님이 될 거야.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선생님들이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해 보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눈빛이 부러웠다. 그로부터 매일 영수는 쓰레기장을 뒤졌다. 수학 문제집, 역사책, 심지어 찢어진 신문까지. 버려진 모든 글자가 영수에게는 계단이었다. 가난과 외로움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계단. 공부만이 내 삶을 바꾼다. 영수는 이 믿음 하나로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다. 손톱 밑까지 시커멓게 때가 끼었지만 그의 눈만은 책을 읽을 때마다 반짝였다. 봄이 오면서 영수는 더 많은 책을 모았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가득 찰 정도였다. 다른 아이들이 영수를 책벌레라고 놀렸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다. 버려진 책들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버려진 것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보육원에서 나온 김영수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찢어진 교과서로 시작한 공부는 마침내 교육대학 졸업장으로 결실을 맺었다. 25세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을 디딘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사 3년차 동료 교사였던 정미란과 결혼했다. 그녀 역시 성실한 교사였고 영수의 꿈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1978년 딸 수진이, 1983년 아들 민재가 태어났다. 승진에 대한 열망도 남달랐다. 교무주임, 교감을 거쳐 마침내 1985년 봄 52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교장이 되었다. 이제 진짜 성공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의 권위적인 면모도 더욱 강해져갔다. 붉은 벽돌집 거실 벽에는 김영수의 교장 임명장과 각종 표창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50대 중반의 영수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진아, 오늘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내 아버지. 이번 달도 전교 1등이라고 하셨어요. 영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반면 중학교 3학년인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민재는 요즘 공부는 어떻고? 그냥요. 그냥이 뭐야, 그냥이? 내 누나 봐라. 같은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조용히 눈짓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 저는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요. 축구부에서. 축구? 축구가 밥 먹여주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해. 내가 세운 길을 따라야 한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 민재가 또 싸움을 했답니다. 담임교사의 말에 영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민재는 키만 훌쩍 자라 180cm가 넘었지만 성적은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어디 놈들하고 싸웠어?
다른 학교 애들이래요. 친구를 도와주다가. 도와준다고? 주먹으로 도와줘? 너는 정말. 영수가 벌떡 일어서려던 순간 민재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저는 누나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영수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친구를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너 같은 놈이 누굴 도와? 성적은 바닥이고 싸움질이나 하는 주제에?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내 체면을 깎아내리기만 하는구나.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친구 걱정할 시간에 책이나 봐라.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가 될 건데?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아무것도. 민재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고집스러움을 본 영수였지만 어떻게 다르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 대화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민재는 여전히 친구들을 챙겼지만 싸움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고3이 되면서 뒤늦게 공부에 매달렸다. 야, 이제 진짜 공부할 거야? 단짝 친구 철수가 놀라며 물었다. 응.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민재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았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다. 여보, 민재가 지방 4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내의 기쁜 소식에 영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원의 장미를 돌보던 손도 잠시 멈췄다. 정말?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나 보군. 교육학과래요. 아버지 길을 따르겠다고. 영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대로 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럼 됐다. 이제야 내 아들다워졌어. 아버지, 저 대학을 그만두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영수가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방 4년제 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한 지 1년 반,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뭐라고? 무슨 소리야? 교육학이. 저랑 안 맞아요. 강의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재미를 찾으러 대학에 간 거냐? 너는 정말. 아버지,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간호사? 간호사가 되겠다고.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온 집안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였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교장 아들이 간호사가 되겠다고. 제정신이야? 아버지, 간호사도 훌륭한 직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닥쳐.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 교장 아들이 간호사래 하면서 비웃을 거야. 민재는 아버지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을 보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의미? 너 같은 놈이 무슨 의미를 아냐?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창피하다. 정말 창피해. 내 아들이 맞나 싶어. 58세의 영수는 마침내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여보, 퇴임식에 누구를 초대할까요? 수진이랑 사위, 그리고 손자들. 아, 오교 감님도 오신다고 했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요? 영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민재, 그 녀석이 뭘 한다고 내 퇴임식에 와? 간호대학 다니는 놈이? 그래도 아들인데. 내게는 딸 하나뿐이야.
아들이라고 부를 놈은 없어. 민재는 결국 아버지의 퇴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간호대학 2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없는 존재였다. 아빠, 민재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수진의 전화에도 영수는 무덤덤했다. 그래서? 그래도 축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내가 왜 남의 일에 축하를 해줘야 하나? 내 아들이었다면 모를까.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가 세운 길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왜인지 허전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30년간 바쁘게 살아온 교직 생활이 끝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공허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아내의 물음에 영수는 시큰둥하게 답했다. 글쎄, 산책이나 하지 뭐.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수진이는 언제 온다고 했나? 다음주 일요일에 온다고 했어요. 손자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무진 딸은 여전히 자랑스러웠다.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영수가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다. 여보, 여보. 아내가 달려왔지만 영수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한쪽 팔다리가 경직되어 있었다. 119, 119.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시간은 이미 30분이 지나버렸다.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 부인은 절망적이었다. 수진이는 아이들 때문에 당장 오기 어렵다고 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이 어렵습니다. 가족분 중에 병원 선택이나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 상의할 분이. 그때 영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간호사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잠시 후 병원 복도를 뛰어온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의사를 찾았다. 김영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시군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민재에게 자세한 의학적 설명을 했다. 민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제가 아는 대학병원 신경외과로 즉시 이송하는 게 좋겠어요. 민재는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요양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쌓아온 인맥이었다. 김 과장님, 저 민재입니다. 급한 환자 한 분 있는데. 잠시 후 전문 응급 차량이 도착했다. 민재가 직접 동승해 아버지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와 무슨 관계세요? 응급구조사가 물었다. 아들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년 만에 다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는 민재가 미리 연락한 덕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애와 반신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간호사라서 다행이네요. 그 순간 3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창피하다. 이제는 그 창피한 직업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영수의 회복은 더뎠다. 왼쪽 팔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정도의 소리만 낼 수 있었다. 한때 교단에서 명쾌하게 설명하던 그 입이 이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어려워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민재가 아침 7시에 출근 전 들렀다.
영수는 민재를 보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민재는 능숙하게 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다. 마치 다른 환자들을 돌보듯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민재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출근 전에 한 번, 퇴근 후에 한 번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민재야,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간병하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예요. 영수는 아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아들이 지금은 자신의 전부였다. 아버지, 재활 운동 시간이에요. 민재는 아버지의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주며 마사지했다. 전문적이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영수가 뭔가 말하려 했다. 민재는 귀를 가까이 댔다. 수진이는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누나는 아이들 돌봐야 해서 주말에만 와요. 영수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그 모범적인 딸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오기 어려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박선영입니다. 30대 후반의 밝은 여성이 영수의 집에 찾아왔다. 아, 선영 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재활 치료 좀 부탁드려요. 민재가 반갑게 인사했다. 같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동료였던 선영이 민재의 부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이곳까지 출장을 와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끝난 상태라 퇴원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선영은 영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함께 운동해 볼까요? 민재 씨 정말 효자네요. 매일 한두 번씩 오셔서 간병한다고 어머님께 듣고는 감동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인데요. 하지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민재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 고마워요, 선영 씨. 덕분에 아버지 상태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선영은 민재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민재 씨, 오늘은 제가 아버지 재활 운동 끝까지 해드릴게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집에서 좀 쉬세요. 요양병원 동료인 선영이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 집까지 와서 아버지 재활 치료를 도와주고 있었다. 반년 넘게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원룸은 엉망이었다. 정리 좀 해야겠네. 민재는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학생 시절 쓰던 방을 들어가 보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중학교 때부터 써온 것 같은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었다. 바로 그때 선영이 문을 두드렸다. 민재 씨? 아버지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잠깐 와주실래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재가 급히 달려왔을 때 영수는 이미 안정된 상태였다. 다행히 일시적인 증상이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이 민재의 손에서 떨어진 일기장을 주었다. 표지에 나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아, 그건. 민재가 당황하며 받으려 했지만 선영은 이미 첫 장을 펼쳐보고 있었다. 1989년 3월 15일. 오늘도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내가 싸움을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모르실 거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보육원에서 혼자 공부해서 교장까지 되신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1990년 5월 20일. 아버지가 간호사는 안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방법이 다를 뿐이야. 1991년 8월 3일. 대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정말 화나셨다. 창피하다고 하셨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내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1993년 6월 10일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내가 간호사가 된 건 결국 아버지 덕분이니까.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니까. 선영이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 씨, 이걸 아버지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선영은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민재 씨 마음 좀 보세요. 일기를 건네받은 영수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다. 언어장애로 말은 못했지만 글은 읽을 수 있었다. 1995년 12월 25일 가장 최근 기록.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정말 무서웠다. 이제라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아버지가 간호사를 반대하셨지만 결국 그 간호사 지식으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것도 운명인가?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영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선영이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는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미안하다. 그리고 잠시 후 자랑스럽다. 그 순간 민재가 병실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메모를 본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영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왼손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의 힘은 또렷했다. 아들. 비록 어눌했지만 분명히 아들이라고 불렀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선영은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다. 20여 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민재와 선영의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영수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지팡이만 짚으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천천히 하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민재와 선영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대신 작은 재가복지센터를 열었다. 민재의 간병 경험과 선영의 물리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공간이었다. 민재와 선영은 한쪽을 작은 교실로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다. 칠판과 책상 그리고 여러 교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이 글자는 사랑입니다. 영수가 천천히 칠판에 글자를 썼다. 손이 많이 떨렸지만 30년 교직 경험이 만든 정확한 글씨체였다. 사랑. 어르신들이 따라 읽었다. 중풍으로 말이 어눌한 분도 치매 초기인 분도 모두 진지하게 따라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수가 잠시 멈춰서 환자들을 둘러봤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왔다. 영수는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버지, 오늘 어르신들이 특히 기뻐하시네요. 민재가 센터 사무실에서 나와 영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센터가 정말 특별해졌어요. 선영이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영수는 민재와 선영이 운영하는 이 작은 센터가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으니까. 민재야. 내 아버지. 나는 늦게 깨달았다. 영수와 민재가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조용한 오후였다. 뭘 깨달으셨어요? 버려진 것에서도 꽃이 핀다는 걸. 말이야. 영수가 멈춰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예전에
나도 버려진 아이였잖아.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주운 책들이 내 인생을 바꿨어. 네. 너도 아직 피지 못한 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그걸 몰라봤구나.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걸. 영수는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재와 선영이 운영하는 재가복지 센터에서 마지막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3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선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민재 씨가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나은 길을 걷고 있었다. 보육원 쓰레기장에서 찢어진 책을 주었던 소녀는 마침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다. 버려진 것에도 꽃이 핀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진정한 교육이다. 김영수의 마지막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아들 민재와 며느리 선영이 운영하는 재가복지 센터의 작은 교실에서 3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희망이다. 교육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이 김영수가 평생에 걸쳐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